기초 생명과학 및 실습. 오늘 이 시간에는 동물의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그 자체에서는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영양 성분으로 전환 또는 분해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배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소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동물의 어떤 걸 먹느냐, 식습관에 따라서, 습성에 따라서 소나 토끼와 같은 초식동물이 있고요. 상어나 거미, 뱀과 같은 육식동물이 있고, 그리고 곰 또는 사람과 같은 잡식동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영양소, 따라서 섭취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생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수 지방산,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포함이 되고요. 생합성 과정 중에 필요한 반응물, 조효소, 보조인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필수 영양소는 모든 동물에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동물 종에 따라서 필수 영양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필수 영양소 중에서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세포막 인지질, 신호 전달 물질, 저장용 지질 등으로 활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리놀렌산 같은 것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필수 지방산은 씨앗, 곡물, 채소 등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표준 아미노산은 총 20가지가 있고요. 고기나 달걀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동물성 단백질 아미노산이 있고, 또는 콩이나 옥수수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일부 필수 아미노산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성 아미노산 또는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아미노산은 총 20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은 9가지, 그 다음에 비필수 아미노산은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8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유아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합쳐서 20가지의 표준 아미노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바이탈, 아민의 합성어로, 바이탈이라고 하면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이란 뜻이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아민유라는 뜻인데요. 종류에 따라서는 0.01에서 100mg 정도의 비교적 적은 양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녹는, 그래서 소변으로 잘 배설이 되는 수용성의 비타민 B와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내 지방에 축적될 수 있는 지용성의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사람 등의 영장류, 그리고 기니픽 등과 같은 동물에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다른 말로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부르죠. 따라서 우리 사람이나 기니픽과 같은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와 C,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에 대한 정리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이런 각각의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각각의 비타민들이 하는 역할들, 기능들은 어떤 것이고, 또 이 비타민들이 부족했을 때, 결핍되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요약표고요. 요약표를 잘 한번 정리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입니다. 좀 예전 거네요. 1980년도에 보고된 자료인데, 이제 임산부에게 비타민을 투여한 것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분석한 건데, 비타민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신경관 결손, 뉴럴 튜브 디펙트가 나타나더라. 그게 한 5.9%까지 발생이 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철,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요오드, 칼슘 이런 무기질 미네랄들도 필수 영양소에 해당이 됩니다. 칼슘, 이인, 황, 포타슘, 클로라이드, 소디움, 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들을 각각 요약을 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음식물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기능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물질들이 결핍이 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이 무기질을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 이게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야생에 있는 양 혹은 염소와 같은 동물들은 이런 돌을 이렇게 핥는 거죠. 핥음으로 해서 여기 암석 같은데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화면 오른쪽에 있는 소가 이게 뭘 이렇게 핥고 있잖아요. 이걸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돌 같은 거를 벽에다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네랄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소들이 오면서 가면서 한 번씩 핥으면서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수 그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제 fatty acid desaturase, 그러니까 지방산 불포화 효소가 있죠. 그래서 이 지방산 불포화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도 필수 영양 성분들이 필요하더라. 예를 들면 비타민, 그다음 철과 같은 미네랄, 그 다음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들, 필수 아미노산들이 여기 존재하고요. 이런 애들이 모여서 지방산 불포화 효소를 구성을 하고, 이 지방산 불포화 효소들이 이제 그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이크 애시드를 감마 리놀레이크 애시드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렇게 전환된 감마 리놀레이크 애시드는 다시 인지질, 포스포리피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죠. 포스포리피드, 인지질로 뭐 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포 신호 전달에 있어서 관련이 돼 있는 유명한 물질이죠.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물질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의 대사에, 우리가 생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화의 네 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끼가 이제 풀을 먹고 있는데요. 이걸 섭취라고 하죠. 섭취. 그래서 음식물들을 먹은 다음에 입에서 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저작 운동이죠. 이걸 통해서 물리적으로 소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걸 삼키게 되면 식도, 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면 분해된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양 성분들이 소장에서 혹은 뭐 기타 흘러가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남은 물질들, 이것들을 배설하는 과정,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배설하는 것. 그래서 섭취, 소화, 흡수, 배설, 이 네 가지 단계가 다이제스천, 소화의 네 가지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입에서 씹으면서 기계적인 소화가 되고, 다시 그게 위나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면서 화학적인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 동물들에서 어떤 다른 형태로 음식을 섭취하는 형식, 방식, 이런 피딩 타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과 섭식입니다. 여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터링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래 수염 같은 걸로 여러 가지를 걸러내고, 이 고래가 먹는 뭐 작은 새우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필터링을 해서 먹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질섭식인데요. 기질섭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애벌레가 있죠. 애벌레가 나뭇잎에 살기도 하지만 또 그 나뭇잎을 먹기도 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기생섭식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섭식인데요. 이제 마치 모기나 아니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채채파리처럼 이제 피를 빨아먹는 액체를, 플루이드를 섭식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덩어리를 섭식하는 건데요. 악어나 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게 썰어서 이렇게 섭취하지 않고 덩어리, 벌크를 피딩하는 덩어리 섭식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음식물을 소화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이 소화구획입니다. 소화구획.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이렇게 네모가 한쪽이 입이고 한쪽이 이제 항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안에 들어있는 이 공간이 소화를 위한 공간, 다시 말해서 소화 구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다 분해를 시작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소화액들이 소화 구획을 이루는 이런 그 공간을 그 자체를 분해하거나 소화하지 않느냐, 오토 다이제스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점액으로 코팅이 돼 있죠. 그래서 점액 차단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화 효소의 그 활성을 억제해주는 물질을 분비해서 오토 다이제스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음식물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내에서 실제로 소화 활동이 일어나는 구획과 그렇지 않은 구획을 명확히 분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소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이제 소화 구획이 되겠고요. 이제 소화 구획이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구별을 해보면 약간 이제 하등동물에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죠. 이제 세포 내 소화, 그 다음에 세포 외 소화가 있습니다. 세포 내 소화에는 음식을 먹는 식세포 작용, 파고사이토시스가 있고, 또는 마시는 음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외 소화는 대다수의 동물에서 관찰되는 이제 많은 양의 영양분 흡수에 적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화구획이 아주 작아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 그래서 세포 내 소화가 이제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왼쪽이 식세포 작용, 화면 오른쪽이 음세포 작용입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에 있는 식세포 작용을 보시면 세포 외에 여러 가지 용질이나 뭐 음식물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영양 성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위족을 통해서 포획한 후에 식포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 식포 안에 있는 것들을 라이조좀 같은 걸 통해서 분해해서 흡수하는 것, 이게 식세포 작용이고요.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것, 그 세포 외의 이런 방울들, 작은 방울들을 소낭 형태로 빨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 세포 내 소화의 예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포 외 소화의 경우에는 이제 하등동물하고 고등동물을 좀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드라와 같은 하등동물에서는 위수강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을 통해서 이제 소화가 진행이 되겠고, 그 다음 사람을 포함하는 고등동물에서는 영양관 혹은 뭐 완전 소화관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뭐 식도, 위, 소장, 대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구조물들을 통해서 소화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세포 내 소화보다는 소화 구획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좀 더 큰 형태로 구별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히드라의 경우에는 여기 촉수를 가지고 사냥을 한 후에 입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먹게 되겠죠. 음식물이 이 윗수강이라는 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이 음식물들을 이제 분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분해된 영양분들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겠죠. 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될 텐데, 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먹고 나서 소화하고 분해가 된 걸 다시 남은 찌꺼기들은 입을 통해서 배출하는 이런 형태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물에서 이제 완전 소화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이렇게 요약한 그림인데요. 이제 지렁이, 메뚜기, 새와 같은 여러 동물에서 완전 소화관이 각각 다르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에서는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온 후에 인도, 식도, 그리고 소낭, 모래주머니를 지나서 길게 장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메뚜기의 경우에는 장이 이제 앞에 있냐, 가운데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전장, 중장, 후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새의 경우에도 이제 소낭과 모래주머니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위수광하고 완전소화관 또는 영양관 이걸 비교를 해보면, 위수광의 경우에는 입과 항문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었다가 다시 입을 통해서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섭취한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는 새로운 음식물을 섭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완전 소화관의 경우에는 입과 항문이 분리되어 있어서 음식물이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먼저 섭취한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돼서 배출되기 전에 새로운 음식물을 보충할 수 있는, 그래서 대량의 영양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유류의 우리와 같은 포유류 소화기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입이 있죠, 입. 그 다음에 인두, 그 다음 식도, 그 다음 위, 그 다음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그 운반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분비하는 거죠. 입에는 침샘이 있고요. 그 다음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게 뭐 간, 담낭 안에 있는 담즙, 그 다음 췌장액, 이런 것들이 소장에서 분비가 되겠습니다. 예, 근육을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스트라이에이션, 횡문이 있냐 없냐 하는 걸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그 구조적 차이 때문에 스무스 머슬, 평활근 또는 민문이근이라고 하는 거에는 횡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에이션이 없는 non striated 스무스 머슬이라고 부르고요. 스트라이에이션이 없으니까 스무스 머슬, 민문이근 또는 평활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활근은 이라는 거는 종류는 한 가지인데 어떤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큘러 머슬, 원형으로 윤상으로 있는 근육, 그래서 윤상근. 또 하나는 길쭉하게 있는 롱디튜디널하게 있는 종주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상근의 경우에는 원처럼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그 윤상근이라는 평활근이 수축하게 되면 소화기관의 내강이 좁아지는 거. 이거는 혈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종주근, 롱지튜디널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길쭉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소화관의 길이가 짧아지는 결과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윤상근과 종주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근육이 수축하는 그거에 따라서 몇 가지 운동이 생길 수 있죠. 첫 번째는 페리스탈시스, 연동 운동입니다. 연동 운동은 음식물이 뒤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서큘러와 롱디튜디널, 종주근, 윤상근 두 가지가 리드미컬하게 잘 수축을 했을 때 연동 운동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 음식물이 너무 크다, 음식물을 좀 이렇게 잘게 부숴야 된다 할 때는 세그멘테이션, 분절 운동이 있습니다. 이때는 종주근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윤상근만 잘 이렇게 분절 운동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분절 운동을 넘어서 긴장성 수축, 항상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뭔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괄약근, 스핀터 머슬이라고 부르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큘러 머슬, 윤상근이 강력하게 평상시 때 수축을 해 있는 경우고, 뭐 유문 괄약근, 회맹 괄약근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괄약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문에도 있을 수 있고 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제 입에서 씹어서 삼켜야 되는데 그 부분,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오랄 캐비티, 구강입니다.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이를 이제 저작 운동을 통해서 기계적인 소화를 하게 되고, 또 분비되는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에 의해서 서로 섞이게 되고요. 이 침에는 일부 이제 아밀레이즈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 분비되는 침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양 성분을 분해해주는 그 소화 효소도 들어있지만, 그 외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제 입이 좀 촉촉해야지, 마르면 말이 안 나오죠. 기침만 나오고요. 그래서 생리적인 수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 또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삼키는데, 꿀꺽 삼키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에는 일부 또 항균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과 연결되어 있는 곳을 인두, 파링스라고 부릅니다. 인두는 식도와 구강과 만나는 부분, 여기를 인두라고 부르고요. 그 뒤가 이제 식도, 에스파거스가 되겠죠. 식도는 가슴을 지나서 배에 있는 위까지 가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가슴에 있는 식도와 배에 있는 식도가 분리가 됩니다. 횡격막에 의해서. 그래서 흉부식도냐 복부식도냐 해서 하부 괄약근을 지나게 되면 위, 스터먹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두, 파링스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목 부분에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파링스, 인두 외에 그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어, 후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후두. 그래서 후두라고 하는 거는 라링스. 그래서 어, 식, 폐와 연결돼 있는 기관 트라키아라고 하죠. 트라키아의 위쪽 끝을 후두라고 합니다. 후두, 라링스. 그래서 식도와 연결돼 있는 위쪽 끝을 인두, 파링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인두와 후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꿀꺽 삼키고 넘길 때는 이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이제 폐렴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꿀꺽 삼킬 때는 부드럽게 인두 쪽으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혹시나 그 트라키아 기관 쪽으로 넘어갈까봐 그걸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덮개죠. 덮개, 후두 덮개, 에피글로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꿀꺽 삼킬 때는 자연스럽게 후두 덮개가 그 후두를 덮는 반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입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울게 되면 입 안에 이런 구조물들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 때 이렇게 목젖이라든지 화면 왼쪽에 그 편도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얘들은 입이 작기 때문에 간혹 보면 이렇게 후두 덮개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 때. 그래서 에피글로티스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보인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입이 작기 때문에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네,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는 이제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 두 가지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은 게 음식이라고 한다면 위에서부터는 이제 음식물들을 이제 유미즙, 카임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서 소화액과 만들어낸 혼합물을 유미즙, 카임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위에 있는 그 위액 분비 세포는 주세포, 벽세포, 점액, 목세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세포는 아무래도 주 역할을 하는 거겠죠. 위는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주세포에서는 소화를 담당하는 단백질의 소화를 담당하는 펩시노젠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요. 다음 벽세포, 이 페리에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벽 쪽이라는 뜻입니다. 벽. 그래서 벽세포 페리에탈 셀에서는 위산을 분비해 준다. 염산이죠. HCl. 그래서 이 염산은 일단 위 안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뭐 불순물, 뭐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조직을 파괴해서 소화가 좀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주세포에서 분비한 펩시노젠을 이 위산이 펩신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럼 펩신으로 전환된 후에는 펩신이 단백질을 좀 더 잘 분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점액 목세포라고 하는 거는 점액을 분비해주죠. 그래서 위 안에 이게 위산이 많이 분비되니까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손상을 많이 입을 수 있으니까 이 점액 목세포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해서 위 안을 잘 코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손상이 안 되도록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그 위의 그 소화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샘, 점액세포, 주세포, 부세포가 각각 뭐 펩시노젠을 분비하고, 그다음 염산을 분비하고, 그다음 그 점액을 분비하는 요약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서요. 화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점선도 위치가 바뀌었죠.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이 이제 부속샘이 굉장히 많네요. 담낭, 간, 췌장 이렇게 있고요. 다음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장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손가락의 12마디 길이다. 그래서 12지장.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비어있는 채로 관찰이 되어 있다. 빌공자를 써서 공장. 그 다음 회전하고 있는 꼬여있는 회장이 있고요. 그 다음 소장, 소화액의 생성 및 보관하는 기관은 이제 간이 있는데 간에서 담즙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담낭은 단순히 이 담즙을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요. 그 다음 췌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고, 담낭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서 생성된 담즙, 이제 쓸개즙이 되겠죠. 쓸개즙을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췌장은 특히나 많은 종류의 그리고 많은 양의 소화액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 뭐 글루카곤 이런 것도 분비를 하게 해주죠. 그 소화와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췌장에서는 중탄산염이란 걸 분비합니다. 이 중탄산염이란 게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위산을 중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 안에서 음식물과 염산, 그 위산이 혼합이 되면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게 소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 다른 보호 장치가 없으면 소장벽이 굉장히 손상을 입겠죠. 근데 이때 중산탄염이 많이 분비가 돼서 위산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소장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담즙인데요. 담즙은 이제 간세포에서 합성된 후에 담낭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담낭을 이제 쓸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쓸개즙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담즙이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소화와 관련돼서는 지방을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이렇게 영양분들을 다량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장에 가서는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기보다는 일부 소량의 뭐 무기질 혹은 뭐 수분 이런 걸 흡수하는 걸 하고, 대부분의 영양분은 소장에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직경이 좀 작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은 직경이 크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직경이 작은 만큼 음식물과 닿아 있는 면적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장에서는 해부학적 구조물도 음식물과 닿는 면적을 최대화시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영양분들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데 유리한 그 해부학적 구조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둥근 큰 주름입니다. 이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과 닿는 면적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육모입니다. 육모, 빌라이. 단수는 빌러스, 복수는 빌라이가 되겠네요. 육모가 있고, 이 육모 팁 끝을 살펴보면 여기에 또 마이크로한 빌라이들, 그러니까 미세 육모, 마이크로 빌라이가 많이 있어서 음식물들과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를 요약한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제 탄수화물의 소화, 그다음 단백질의 소화, 그다음 핵산의 소화, 그다음 지방의 소화가 요약이 되어 있고요. 화면 왼쪽에는 이제 입이죠. 입에서 소화되는 거. 그다음 넘어가서 스토막 위에서의 소화, 그다음 소장, 그다음 소장이죠. 대장에서는 영양분이 주로 흡수되는 게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에서는 이제 다당류가 아밀레이스, 아밀라제, 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이당류와 다당류가 작아진 다당류 혹은 엿당, 뭐 이당류 이런 걸로 분해가 되고요. 넘어가면서 췌장의 아밀레이스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훨씬 더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상피세포, 소장 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 소장의 상피세포에도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 분해가 되기는 하고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위에서 펩시노젠이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면 위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전환된다 그랬죠. 그래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요. 폴리펩타이드가 역시 췌장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그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분해 요소,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흡수가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소장 상피 세포에서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또 분해가 되기도 한다. 그다음 핵산의 경우에는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뉴클리에이스에 의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돼서 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 다음 지방세포의 경우에는 역시 췌장의 라이페이즈, 리파제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게 상피세포를 통해서 그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 그래서 소장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방구가 있죠. 큰 지방구가 있는데 요거 자체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리파제, 여기 라이페이즈가 있지만 분해가 잘 안 되는데, 이때 담즙, 쓸개즙에서 분비되는 담즙에 의해서 이 큰 지방이 짜잘한 작은 지방구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파제가 가서 분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라이드로 전환이 된 후에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분해된 물질들은 이제 여기서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림프관이죠. 여기서는 특히 락티알이라고 부르는 림프관이 있는데 이 림프관을 통해서 지방의 분해산물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장세포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경우에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간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유미관, 락티알이라고 불리우는 림파틱 베슬,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바로 우리의 혈류로 함유하게 되겠습니다. 소장에는 흡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융털, 빌라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라이 안에 그 구조물 잠깐 살펴보면 블러드 캐필러리라고 하는 건 이제 모세혈관이 되겠네요. 모세혈관이 있고 아터리하고 베인,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센트럴 락티알이라고 부르는 거,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 센트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죠. 락티알이라고 하는 거는 락트라고 하는 거는 락토즈, 락타제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젖당, 유당 이런 거죠. 그래서 우유빛깔, 뿌연 우유빛깔이 띠는 물체가 흐르는 관이라서 락티알, 유미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지방, 기름 성분이 여기를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췌장에서 뭐 분비되는 거 소화 효소들이 요약이 되어 있네요. 침샘에서 분비되는 거, 위에서 분비되는 거, 췌장에서 분비되는 거, 간에서 분비되는 게 있어서 물은 대부분 대장에서도 많이 흡수가 되고요. 뭐 소장에서도 흡수가 되고요. 그다음 기름, 지방 성분이 림프계, 락티알이라고 불리는 유미관이라고 불리는 림파틱 베슬, 림프관으로 통해서 흡수가 돼서 심장으로 가는 정맥에 함유가 되죠. 그러니까 쇄골하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들,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분해산물들은 간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간 후에 저장을 하거나 분해가 되거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다시 혈액을 따라서 우리 몸을 이제 입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고 위를 지나고 소장을 지나서 대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장은 이제 이동 통로로서의 대장인데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대장 그러면 결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맹장과 직장은 얼마 안 되죠.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맹장의 맹은 이제 맹인 할 때 맹자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능이 잘 안 보여. 뭐 하는지 아직은 잘 몰랐기 때문에 맹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결장입니다. 결장이 흔히 말해서 그 내용물들이 많이 차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은 평상시에는 비어 있다가 큰일을 볼 때, 화장실 가서 큰일 볼 때 이제 그 내용물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주 기능은 수분을 흡수하는 거, 변이 딱딱하게 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 변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대장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척추동물들이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진화를 하면서 적응을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치아 적응, 공생적 적응, 위와 장의 적응이 있습니다. 치아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섭취하는 음식물에 따라서 치아 형태가 적응을 한다. 그래서 맹수, 사냥을 하는 맹수와 같은 경우는 송곳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 공생적 적응, 그 포유동물은 기본적으로 풀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셀룰로즈라고 하는 이런 탄수화물을 하나인데요. 이런 식물들,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고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데 현재 초식동물들이 있죠.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화 효소의 예석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생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생적으로 적응을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 위와 장의 적응, 주로 섭취하는 음식이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에 따라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음식물들을 보면 음식물에 따라서 구별을 해보면 육식동물은 이제 송곳니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뭔가 찢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뭔가 그 어금니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부수는데 그 적응이 되어 있고, 사람을 포함하는 잡식동물들은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죠. 송곳니가 뭐 아주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있기는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들을 가는데도 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치아 적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생적 적응인데요. 여기서 화면에 나와 있는 얘가 이제 소네요. 소는 흔히 위가 4개가 있고 우리가 반추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반추라는 것은 그 먹었던 음식물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소는 이 풀을 뜯어 먹고요. 뜯어 먹으면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좀 다르지만 다 자란 소는 그 풀이 1 위로 갔다가 2 위로 갔다가 한번 토합니다. 그죠? 토하는 걸 이제 반추한다고 하는 거죠. 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잘게 씹어서 삼키는데, 그러고 나면 3위로 가고 그 다음 4위로 가고 그 다음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소와 같은 반추류의 경우에는 그 3위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큰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뭐 세균이나 원충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애들이 이 풀, 셀룰로즈를 분해시켜 주는 겁니다. 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소화효소,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세균, 원충류 뭐 이런 애들이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효를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효가 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영양 성분이 많아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 소의 위, 소장 이런 데서 그런 영양분들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은 소는 소화할 때 트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많이 생기는데 그 가스가 위 안에 있는 그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키면서 분해를 시키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소들은 흔히 이렇게 트름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와 장의 적응인데요. 마찬가지로 화면 왼쪽은 육식동물, 오른쪽은 초식동물이네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육식동물에서는 맹장이 굉장히 작은데 초식동물에서 맹장이 굉장히 크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와 같은 반추류의 경우는 위가 4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셀룰로즈를 분해를 해주는데, 이런 위가 하나인 단위 동물이라고 그러죠. 일단 위가 하나인 여기 코알라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맹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가? 하여튼 말을 보면 말도 위가 4개 있진 않죠. 말도 단위 동물 위가 하나인데요. 말의 경우에도 이렇게 맹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토끼 같은 경우도 맹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풀만 먹어도 잘 이렇게 영양분들을 분해하고 흡수해서 영양소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계 위와 장이 육식동물이냐 초식동물이냐에 따라서 각각 적응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되먹임 회로에 의한 소화 기능의 조절은 여기는 그림에 마치 뭔가 되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먹지 않는답니다. 그죠? 그래서 호르몬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더라. 그래서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만들어내서 음식물들을 섭취하거나 혹은 더 이상 섭취하지 않거나 하는 행동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화 기능의 되먹임 조절,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 입, 그 다음 인두, 그 다음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위에 음식물이 들어와서 위에가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위액이 분비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에서는 가스트린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고 나면 위 안에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신호죠.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들을 소장으로 배출해내는 위 배출, 게스트릭 엠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촉진을 시켜주려고 하는 반응이 생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소화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트린이 이런 역할을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들이 위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부서져서 잘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소장으로 배출이 되면 십이지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물들이 잘게 분해되면 이제 유미즙, 카임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소장, 십이지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자극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산입니다. 산. 위에게는 강한 염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이 자극이 되면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단백성분, 뭐 고기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의 분해산물 우리가 펩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콜시스토키닌, CCK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거는 산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을 중화하도록 그 중탄산이온 같은 걸 분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장벽이 손상받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CCK, 콜시스토키닌은 쓸개즙, 담즙이죠. 그다음 췌장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분비하게 해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소장에서의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성분, 기름성분이 많은 카임, 유미즙이 십이지장으로 유입되게 되면
세크레틴하고 CCK가 아까 분비돼서 세크레틴의 경우에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CCK의 경우에는 그 내용물을 분해하는 그런 쪽으로 촉진된다고 했죠. 그와 동시에 얘네들이 또 한 가지 하는 역할은 위의 배출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가스트린이 위 배출을 촉진시켜 준 거랑 정반대죠.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12장으로 넘어왔으면 이제 소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분해해서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위에서 위배출해서 음식물들이 꿀렁꿀렁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분해하기도 어렵고 흡수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음식물들이 넘어왔으니, 카임이 지금 넘어왔으니 소장으로 우리가 분해하고 흡수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음식물을 천천히 보내주세요 라는 신호를 위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트린의 경우에는 위배출 촉진, 세크레틴과 CCK의 경우에는 위배출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걸 먹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ATP라고 하는 에너지 소스를 만드는 그런 데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 과정에서 열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 대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 어떤 시간당 에너지를 사용률, 대사율이 높으냐, 낮으냐. 예를 들어서 추운 곳에 있으면 우리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니까 대사율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더운 곳에 가면 우리가 체온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대사율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사율 중에서도 뭐 우리 생존 유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대사율을 측정을 한 게 기초 대사율입니다. 그래서 베이잘 메타볼릭 레이트 BMR이라고 부르고요. 뭐 세포 유지, 호흡, 심박동을 포함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서 있거나 뛰어가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데 필요한 그게 아니라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가만히 누워서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걸 이제 기초 대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기초 대사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근육을 많이 키워 놓으면 기초 대사율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하는 근육량이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많은 ATP를 거기다 공급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초 대사율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성인데요. 아까 췌장이 아주 많은 종류의 소화효소를 또 많은 양으로, 다량으로 만들고 분비한다고 했어요. 12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췌장에서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죠. 그래서 포도당의 항상성인데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포도당이잖아요. 근데 이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또는 밥을 잘 못 먹었을 때 이제 혈당을 높여야 되죠.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그때는 이제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혈당을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성질을 호메오스테시스죠.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를 에너지 저장의 조절, 즉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뭘 먹게 되는 신호, 혹은 배가 부르면 덜 먹게 되는 신호, 이런 걸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밥을 많이 먹게 하는 신호가 이제 그렐린이라고 부르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거,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 이제 포만중추 세티어티 센터를 자극을 해줄 수 있는 물질이 인슐린, POIY, 렙틴 이런 물질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이 찐 사람 혹은 마른 사람들이 각각 이런 호르몬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